안녕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선생님은 찐쌤이라고 해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정보영재원 대비로 파이널 강의를 함께하는 선생님이야.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정보영재원 대비로 어떤 공부를 했을까?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겠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파이널 대비는 내가 조금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근데 파이널 강의에 집중하는 거예요. 초집중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영재원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측정할까? 창의성, 그리고 이산수학적인 능력, 논리적 사고력, 또 알고리즘 이런 것을 평가를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 찐생과 함께 성실하고 또 스마트하게 공부를 해서 꼭 합격하기를 바래요. 자, 그럼 한번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야. 그 찐쌤 선생님의 이제 그 실제 이름은 김형진 선생님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럼 한번 교재 소개, 선생님 이제 집필한 교재 소개를 해볼까? 자, 그러면 정보영재 초등 파이널 교재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번 시간 한번 찐쌤이 상세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 자, 여러분들 교재 컨텐츠 차례 부분을 펼쳐보면 이 교재는 파트 1에서 정보영재원은 어떻게 대비할까? 이 부분이 나오고, 파트 2에서는 정보영재원에서 1단계로 치르는 시험이 있지? 지필고사, 정보영재를 위한 영재성 검사에 대해서 나와. 파트 2에서는. 파트 3에서는 영재성 검사를 치르고 나서 합격한 친구들이 보는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가 있어. 이 부분을 파트 3에서 다루고, 그리고 파트 4에서는 수행관찰, 관찰평가라고 있거든. 수행관찰이나 또는 이제 토론식 평가,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실전 문제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파트 5에서는 마지막 단계, 지필고사 다 통과했네, 면접을 통해서 마지막 실력자를 뽑는 거야. 심층 면접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파트 5. 그리고 정보영재원은 일반 수학, 과학과 달리 좀 실기평가가 있는 곳이 있어. 그랬을 때 프로그래밍 테스트, 프로그래밍 테스트에서 어떻게 내가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 학습이 마지막 파트 6다. 이렇게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찐쌤의 파이널 교재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거기 이제 한번 교재를 쭉 한번 훑어보면 정보영재원 대비 전략 이렇게 쭉 있고, 뒤에 보면 조금 몇 문제만 보여줄게. 정보영재를 위한 영재성 검사, 창의성 영역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찐쌤 강의를 들으면서 또는 듣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아. 이렇게 이런 한 페이지가 한 문제씩 있기 때문에 빈 여백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찐쌤 강의를 들으면서 또는 듣기 전에 미리 쭉 풀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찐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푼 것과 한번 맞춰보는 거죠. 그러면 찐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으면 또 이제 받아 적기도 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부분으로 이제 좀 넘어가면 정보영재원 대비 전략해서 먼저 정보영재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 내가 정보영재원을 대비하는데 과연 나는 정보영재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재욱 교수님이라고 영재교육 분야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 그분이
정보 영재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정보 분야나 공통적으로 영재아의 일반적인 특성이거든. 자, 뛰어난 이해력과 통찰력이 있다. 영재아란. 그리고 논리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 확산적인 사고력. 이것은 이제 수렴적인 사고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야. 수렴적인 사고는 어떤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바로 찾아내는 정답이 있는 그런 그 사고 능력이 이제 수렴적인 사고인데 확산적인 사고라는 것은 꼭 답은 없어요. 그런데 사고를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고. 어떤 개념이 주어지면 이것과 연계한 사고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정보 영재원에서는 이렇게 정답이 있는 실험적인 사고와 관계된 문제도 나오고 정답이 없지만 이 아이의 확산적인 사고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나오는 거야. 또 모험을 좋아하고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끝까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과제 집착 능력이 있는 아이가 바로 영재하다. 뛰어난 상상력과 또 호기심이 이제 강하고 창의성이 좋죠. 그리고 정보 과학 분야에서 학문 적성 능력이 있는 거야. 이 말은 정보 영재를 대비한다면 코딩,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것은 많이 해봐야 돼. 뭐 소프트웨어, 뭐 아두이노 로봇, 뭐 이런 것도 이제 좋아하는 친구, 프로그램 짜는 거 좋아하는 친구. 이 정보 과학 분야에서 학문 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이것이 정보 영재를 위한 정보 영재아의 일반적인 특성에 해당되는데 어때 친구들? 여러분은 정보 영재 특성에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정보 과학적인 특성이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 과학 능력과 이산 수학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정보 과학적인 특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소프트웨어. 자,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반대되는 말이지, 그지? 소프트웨어와 멀티미디어. 뭐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라든지, 다양한 이런 멀티미디어에 관한, 지식과 활용 능력이 있어. 자, 정보과학 능력 중에서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이제, 물론, 가장 중요하지. 그리고, 컴퓨터 분야에 있을 때는 자신감이 있어. 그 분야에서 내가 뭔가, 과제를 완수하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 능력, 알고리즘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바로 정보과학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정보영재원에서는 이산수학적 사고력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영재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는 꼭 수학영재원 준비할 때 나오는 문제랑 이렇게 다 일치하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이제 같은 문제는 아니고 대략 한 30% 정도는 같지만 나머지 70% 정도는 정보영재원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분야를 탐구하기 위한 수리적인 능력, 이것을 보거든. 그래서 컴퓨터 수학 또는 이제 이산수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수학적 추상화 능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수학 문제를 좀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 패턴을 발견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수학적 추상화 능력이라고 하고 뭐 정보의 조직화 능력, 다양한 인포메이션, 다양한 정보의 개념들이 있잖아. 이것들을 조직화한다? 이렇게 이것을 분류하거나 이렇게 체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이제 정보의 조직화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또 일반화 및 적용 능력. 내가 발견한 어떤 정보 분야의 알고리즘 패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사회현상, 자연현상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능력을 알아보는 거지. 그리고 어떤 이렇게 통찰력,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분야에는 뭐 다양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해커가 어떤 시스템을 침투해서 전산망을 교란했다. 그러면 일반 다른 아이들은 지금 그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침투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렇게 좀 말로 설명을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정보과학 능력이 내가 뛰어나다. 이쪽으로 내가 관심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은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해커가 침투했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좀 통찰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설명한 이런 정보과학 능력과 이산수학 능력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보 영재합니다. 이미 정보 영재한데 여러분들은 시험이라는 어떤 관문을 통해서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긴장을 해야 될 것이 선생님, 저는 지금 말한 이런 능력이 많이 부족한데요. 일반적인 특성도 정보과학 능력도 이산수학 사고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그냥 파이널 강좌 신청하고 정보 영재만 들어가고 싶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두뇌는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 지식 이런 것은 결코 적지 않아요. 지금 컴퓨터 활용 능력이 조금 뒤처지고 코딩 경험이 부족하다. 이산수학 능력도 좀 약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두뇌는 다시 말하지만 찐쌤이 말하지만 잠재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집중하고 노력을 하면 찐쌤의 어떤 연구 결과 많은 학생들 5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재치동해서 찐쌤이 재치도를 해봤는데 훈련과 학습, 노력에 의해서 영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평범한 학생을 뭐라고 하죠? 평범한 학생은 우리가 이제 준재라고 해요. 준재. 평범한 학생을 IQ로 따지면 한 100 정도 100 정도가 이제 준재. 그럼 준재보다 좀 우수한 학생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준재보다 우수한 학생은 우리는 수재라고 해요. 수재는 보통 IQ로 따지면 한 120 이상이 돼요. 120 이상이. 그러면 수재 다음으로 바로 영재가 있어요. 영재. 자, 영재는 최소 IQ가 140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 제 찐쌤이 말하는 이 IQ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지능을 측정하는 도구인데, 정보 영재를 판별하는 그런 과정은 꼭 IQ 테스트는 아니에요. 지금 정보 영재니까 IQ가 140도 나는 되잖아. 나는 지금 IQ가 115야. 근데 어떻게 내가 정보 영재 시험을 볼 수 있지?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IQ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IQ가 약해도 정보 영재 판별 검사를 통해서 합격해서 정보 영재를 다닐 수 있어요. 지금 말하는 이 IQ라는 것은 좀 약간 기본적인 검사 지표지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재 다음으로 똑똑한 것은 뭘까요? 그렇죠. 천재입니다. 천재. 자, 천재는 보통 IQ가 160 이상, 그죠? 160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준재인가요? 수재인가요? 영재인가요? 천재인가요? 자,
그래서 대부분 정보 영재를 응시할 정도면 한 수재 정도가 될 겁니다. 수재 정도. 그러니까 수학도 좀 어느 정도 잘하고 언어적인 능력도 발달되어 있고 수재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정보 영재원을 대비하면서 많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뭐 창의사고력, 이산수학, 코딩,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이제 뭐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을 사실은 6개월, 1년 좀 늦은 아이들은 뭐 한 2년 정도, 2, 3년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정보 영재원에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또 붙으면 또 그 대학이나 교육청에서 계속 이 관련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인 학습을 시켜요. 자, 그러다 보면 수재였던 아이들이 영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영재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걱정하지 마시고 진쌤이랑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정보 영재 체크리스트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야. 나는 정말 정보 영재성이 있는지, 창의성, 리더십, 표현 능력, 학습 능력, 그리고 정신력, 성품, 자신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읽어줄 수는 없고 어떻게 이것을 테스트하는지 잠깐 이제 설명을 하면 창의성, 정보 창출 능력, 기존의 정보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 지식을 도출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맞다면 여러분들이 좀 동그라미를 해주고 좀 보통이다, 세모? 나는 아니다. 뭐 이렇게 X를 해보는 거야. 상상력. 남들보다 풍부한 상상력으로 사고한다. 머릿속에 아주 사고력이 아무도 생각 못한 그런 기발한 상상력을 가지고 부모님이나 또는 선생님이나 주위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독창성 뛰어나다. 뭐 정보가 뭐 세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쭉 이제 체크를 해보아서 꼭 이것이 이제 아주 이제 정밀한 것은 아니야. 자, 아주 그 정밀한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동그라미가 뭐 20개, 동그라미가 이제 20개 나온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동그라미가 이제 한 15개 정도? 동그라미가 뭐 한 15개, 10개. 쉽게 말해서 한 이 정도? 이제 세모가 2개가 있으면 이것을 동그라미 하나로 쳐주는 거야. 이렇게 해봐서 대략 내가 20개 이상 나왔다. 아주 우수합니다. 20개가 나왔다는 것은 이 학생은 아주 우수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15개 이상이 나왔다. 우수합니다. 근데 10개 정도다. 정보 영재를 응시할 정도로 따지면 한 보통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개 이상은 거의 뭐 이 학생은 내가 한번 응시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렇게 우수한 15개 이상이 된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엄청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꼭 지필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보 영재의 정의적인 능력이라고 꼭 이렇게 지필 검사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체크는 아니야.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했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야. 15개 이상만 돼도 나는 이번 시험에서 가능성이 있다. 10개 정도다. 엄청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정보 영재원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정보 영재원
보통은 이제 대학을 응시한 다음에 뭐 교육청을 응시하든지 아니면 교육청만 응시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 교육청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1단계 영재성 검사를 공통으로 실시해요. 이 영재성 검사에서 통과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혹은 학문 적성 검사를 치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심층 면접을 통해서 영재를 선발한다. 그래서 1단계 영재성 검사는 수학 영재, 과학 영재, 정보 영재 보통 공통으로 실시하는 문항이야. 창의성이나 논리사고, 수리 공간 지각 능력,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수학, 과학, 정보 그 분야에 관계된 특화된 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은 어떤 과학 분야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이제 정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 정도는 비슷한 문항이 나와요. 수학하고 정보. 그래서 수학은 물론 100% 수학 문항이 나오지만 정보 분야 같은 경우는 한 7, 80% 정도가 사실 이제 수학 문항이 나오는데 100% 다 수학 문항, 이게 이제 어떤 순수 수학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산 수학, 컴퓨터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정보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것과 관련된 그 수학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이산 수학, 컴퓨터 수학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 이산 수학에는 알고리즘적인 어떤 그 사고, 컴퓨팅 사고, 그리고 전산 사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것이 가미되면 좀 가미가 된 문항이 나와요. 이산 수학에서. 자, 물론 수학 영재 대비하는 아이들은, 친구들은 100% 이제 순수 수학이 나오고요. 수학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항이 한 50%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정보 분야의 어떤 그런 그 영재 판별 도구가 아직은 이제 국가에서도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략 한 20, 30% 정도는 약간 그 수학 창의성, 창의 사고력 수학하고도 유사한 문항이 나올 수 있다. 20, 30%는. 100% 이상 수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를 분석한 결과 주로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파악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부설 정보 영재원 같은 경우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심층 면접으로 선발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서류는 일단 형식적으로 이제 그 받은 다음에 그 지필 검사를 영재성 검사, 적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형태의 지필 시험을 치르고 여기서 합격한 친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치르는 대학도 있어요. 대학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형 방식이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심층 면접으로 뽑는 대학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자기소개서, 활동 경력 보고서, 포트폴리오 이런 것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좀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뭐 코딩, 프로그래밍 이런 경험이 아주 많고 해서 자기소개서나 활동 경력 보고서 빵빵하게 분명히 이제 써서 제출했는데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친구는 좀 관련 경험이 IT 경험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경험이 이제 부족한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자기소개서에서 그것을 어필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IT 분야에 아주 많은 경험을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쭉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어떤 하나의 IT 분야에 내가 이제 꿈이 있고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전산과학자, 컴퓨터공학자 또 꿈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공부를 이렇게 했다라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IT 분야에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한데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해서 이제 붙을 수 있느냐. 이 학생은 수학 과학적인 공부를 내가 많이 했다. 이것을 배경 지식으로 해서 전산과학 분야도 내가 탐구를 하겠다. 그리고 관련된 풍부한 독서를 많이 했다. 내가 만약에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나의 풍부한 독서와 상상력이 이것을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나는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이 피지컬 컴퓨팅 어떤 그 체험 교육이 아직은 이렇게 맛보기 입문 단계지만 기존의 나의 수학 과학적인 능력과 또 이제 풍부한 독서 이것이 이제 가미가 되고 또 기정보영재원에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이 교육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정보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자라기 위해서 정보영재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학생을 높이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필하느냐.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통과를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일부 대학, 이제 한양대라든지, 서울교대라든지, 대학에서 지필검사를 먼저 치르는 대학 같은 경우, 영재성 검사, 소프트웨어 적성 검사, 또는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지필 평가를 치르는데, 이런 지필 검사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떤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하고 유형이 다릅니다. 대학마다 한 50%는 비슷하게 가는데 그 대학마다 교수님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선발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달라요. 아주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재원 캠프에서 이렇게 주로 이제 고학년을 말하는 거예요. 고학년 기준으로 해서 소스 코드, C하는 소스 코드를 제시하고 거기서 일부 코딩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대학은 아예 이제 이산 수학만 치르고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마다 이제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찐쌤의 이런 파이널 교재는 대학마다 이렇게 유형과 선발 방식이 다 달라도 이렇게 적합하게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계적으로 대비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보영재원 대비를 한다고 했을 때 크게 여러분들은 정보과학 영재성을 길러야 되고 컴퓨팅 사고력, 알고리즘적 사고, 이산수학 사고 크게 이 네 가지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정보과학 영재성 부분을 앞부분에서 쭉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줬고 여기서는 컴퓨팅 사고, 알고리즘적 사고, 이산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앞으로 많은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할 때 찐쌤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푸느냐. 바로 컴퓨팅 사고력, 이산수학, 좀 능력, 그리고 알고리즘적 사고 이 세 가지를 기르기 위해서 찐쌤과 함께 많은 문항을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말해요.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9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해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표현하는 능력. 복잡한 문제를 쉬운 문제로 분해한 다음에 패턴과 규칙을 발견을 해서 이것을 좀 이렇게 간결하게 일반화시키는 그런 이제 추정하는 능력.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문제를 간결하게 하면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만들기 쉽겠죠. 자, 문제 해결을 절차화시키는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을 어떤 소스 코드화 형태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컴퓨터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오토메이션, 모의 실험, 컴퓨터를 통한 어떤 시뮬레이션, 멀티태스킹과 같은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는 어떤 병렬화 작업. 자, 이런 것이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능력은 뭐냐? 이 알고리즘 능력은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 쭉 얘기하면서 가운데 알고리즘 사고라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추상화까지 이렇게 인간의 사고 과정에 의해서 밟아 나갔다. 그 다음에 자동화를 통해서 컴퓨터가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될 마지막 능력이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다.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만들 때 컴퓨터가 이렇게 자동화 능력이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이나 로봇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 이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지시하려면 이런 시스템에 소스 코드를 작성에 입력하기 전에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 프로그램의 논리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적인 사고, 뭐 순차적으로 사고한다, 절차적인 사고, 뭐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절차적인 사고로서 이런 능력이 문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이산수학 능력. 정보영재란, 이제 정보영재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산수학적인 사고가 뛰어난 학생이 정보영재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산이라는 것은 이제 디스크릿이라고 하는데, continuous, 연속적인 어떤 양과 반대되는 것이 어떤 디스크릿.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아날로그와 디지털. 보통 이제 아날로그는 컨티뉴어스예요. 연속적인 양이다. 근데 디지털, 1과 0으로 된 어떤 양이다. 딱딱 떨어지죠. 바로 이산수학 할 때 그 이산이 바로 이런 디지털 개념이랑 비슷하다. 이 정도를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겠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공학,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컴퓨터 통신, 암호 이론. 컴퓨터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이산수학 내용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영재원에서는 코딩 실기는 안 치러도 이산수학은 반드시 테스트한다. 내가 코딩을 많이 했어도 막상 정보영재원에 만약에 그런 학생이 붙었는데 이산수학 능력이 부족해서 깊이 있는 알고리즘을 구성 못해서 주어진 소스 코드를 작성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코딩 경험이 내가 없다? 근데 이산수학 능력이 뛰어나. 그러면 코딩을 처음 배워도 프로그램을 처음 배워도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산수학 능력을 정보영재원에서는 집중적으로 측정한다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산수학에서는 이제 어떤 영역이냐, 크게 선택과 배열, 그래프, 알고리즘, 의사결정과 최적화,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것을 이제 측정하는데, 선택과 배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열과 조합, 집합 이런 부분이 이제 선택과 배열과 관계된 내용이고, 그래프는 틀이라든지 수영도, 해밀턴 회로 나중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이제 그래프 영역이고, 알고리즘은 어떤 수의 규칙성과 패턴, 순서도, 수열 이런 부분이 이제 알고리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과 최적화, 어떤 최적화 알고리즘, 최단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영역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전문적인 교육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로서는 잘 몰라도 되고, 실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진생과 함께 내용을 전개를 하면 되겠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은 쭉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랑 한번 읽어보고 대학에 지원할 때 이 내용에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주길 바라고, 좀 힘들면 찐쌤이 첨사 컨설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번 시간 찐쌤 처음 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많은 문제 해결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나요? 그래요. 그러면 찐쌤이랑 한번 화이팅 하고 제1강 문제풀이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게요. 그래요. 다음 시간 첫 시간에 만나요. 안녕.